빈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시켜보는 시간이죠.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 업을 꿈꾸는 도농관계 달인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영 작가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데 바로 학교입니다. 원격 수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 급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뭐 일단 현재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뭐 소위 코로나가 창궐을 하더라도 농촌에는 학생들이 워낙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리 유지가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네. 그때도 전면 등교가 됐었고요. 예.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매일매일 등교하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3 학생 그래서 한 3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급식도 그러면 35% 정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경기도 학부모인 저는 아이가 2주일마다 한 번씩 학교를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점심을. 아, 그래요. 중학생이죠? 예, 중3인데 이게 뭐 사서 먹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모든 엄마들에게 응원합니다. 아이고, 그 고충도 또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아, 근데 제가 저도 다 뭐 알아서 취미가 하니까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챙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네. 듣자 하니까 서울시에서 희망 급식 바우처라는 걸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부분 등교 시대의 어떤 내놓은 작품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렇게 약 2달간 그거 급식 일수로 보면 25일 정도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예. 아, 엄마들이 그냥 편하게 편의점 쿠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뭐 경기도 학부모다 보니까 이게 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으로 이 원격 수업 대상의 초중고 학생한테 급식 바우처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편의점. 예. 네, 편의점에서 지정된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제한적으로 너무 좁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편의점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이거 쿠폰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제로페이나 해서 이렇게 약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 페이를 준 거죠. 바우처를. 그래서 네. 차감이 되는 건데요.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지금 도시락 그리고 과일, 흰우유, 그러니까 예. 뭐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는 안 되고요. 예. 그 두유나 그리고 샌드위치, 과채 주스, 샐러드 그리고 이제 구운 계란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예. 이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삼각김밥이나 김밥은 좀 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또 생수도 안 된다 그랬었고요. 생수? 생수는 왜냐면 이건 급식 사업인데 학교에서 급식으로 생수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그 궁색한 그 해명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죠. 편의점에 우리 아들도 그렇고 가면은 삼각김밥 사 먹는 재미로 가는데 네. 삼각김밥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나트륨 너무 높고. 많아 이거죠. 네. 혹은 단백질 함량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서 이제 그 품목들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예. 늘려서 뭐 지금 삼각김밥이라든가 혹은 김밥이라든가 그리고 발빠르게 지금 편의점 그 측에서 편의점 본사라고 하죠. 예. 그 학생 도시락을 맞춰냈어요. 이런 바우처 제도에 네. 맞춤 도시락?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손쉽게 이제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 이후에 학생들을 주요 소비자로 해서 엄마들도 이제 맘 편하게 편의점 갔더니 도시락 괜찮더라. 그거 사 먹고 있어. 예.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아니 그런데 편의점 가면 맛있는 거 많아요. 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자기 결정권이란 게 없이 편의점 가서 요 도시락만 사 먹어. 이거 너무 우리 좀 아이들을 너무 좀 이렇게 잔소리 심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르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 자체는 식품 영양학회랑 그리고 식약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랑 의논을 해서 예. 나트륨 함량이 1067mg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딱 정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권이 굉장히 좁아들었던 거죠. 예. 어차피 편의점 바우처로 제공을 할 거면 선택권을 넓게 주던지. 근데 농민들은 지금 불만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이거는 그래도 엄연한 급식 사업이고 게다가 지금 한국의 급식이라는 게 친환경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예. 친환경 농가들이 이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이뤄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한순간에
그 손을 딱 놔버린 거죠. 아, 참 이게 이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저녁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주방에다가 메모해서 단백질 몇 그램 이상, 나트륨 뭐 몇 그램 이하 이래가지고 이것만 갖고 요리해 이러면은 이게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불만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럼 현금을 지급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 된다. 그럼 부모들이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술도 사 먹을 수 있고. 예. 근데 저는 제가 부모고 제가 세금 내고 아이 밥을 주기 때문에 저도 뭐 치맥 한 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현금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예. 지역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좀 안 맞거든요. 예. 지금 급식 지원 대상자 학생들에게 주말이나 그리고 방학 때 지급되는 꿈나무 카드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 꿈나무 근데 코드요? 분식집이나 그리고 중국집도 갈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는데 이건 예. 오로지 편의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왜 우리 식당은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 또 그 변명이 조금 궁색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식당은 또 나트륨 관리와 식중독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아. 근데 이미 지금 꿈나무 카드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산자들이나 그리고 부모들이나 혹은 이렇게 급식운동 관계자들이 결국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었나 예. 뭐 이런 이제 불만들도 많이 쏟아지고 행정 있습니다. 편의도 있겠지만은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는 국가예요. 네. 예, 일에 꼬치꼬치 따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불만이 확대되니까 개선이 좀 됐다고요? 네, 일단 고를 수 있는 품목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개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7월 16일까지 끝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친환경 급식 농가들, 그러니까 급식 계약 농가들이 예.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에서 거의 60%가 학교 급식에서 다 소비를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로지 뭐 친환경 농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다양한 품목을 심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한순간 이런 어떤 파트너십이 깨지면서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그리고 이제 항의들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2학기 때 전면 등교하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학부모 중에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네요. 친환경 급식 꾸러미 사업이 이미 있었다. 네. 이거 굉장히 취지 좋은데 이런 거는 폐지하면서 왜 또 편의점 바우처를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너무 혼란스럽다는 이런 불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학기에 그 전국 지자체가 다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공급을 했었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하고 그리고 현물이 지급이 됐는데 예. 이건 좀 학부모님들도 급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생채소를 보내주면 우리는 요리 안 해 먹는다고 해서 불만. 예, 그래서 또 쌀을 많이 보냈거든요. 예. 근데 왜 쌀만 주느냐고도 또 불만. 예.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달라고 하는 의견들. 그래서 정말 만인의 민원이 있었던. 그래서 예. 서울시 교육청의 그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꾸러미 사업이 취지와는 다르게 예. 굉장히 학부모들의 불만을 많이 샀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주장했던 것이 이 사업은 아주 명확하게 그 급식 계약 농가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고 우리 당신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로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한번 샘플로 보내보는 것 예. 이런 정도의 취지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야,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 중에 김보라님, 경기도 맘이자 직장 맘이자 고딩, 중딩 맘입니다. 아이들 점심밥 챙기기 너무 힘드네요. 그동안 학교 급식의 고마움을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예, 저는 정말 피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피로 새기고 있다. 그 도시락 싸던 엄마에 대한 그 미안함과 존경이 이제서야 나이 들어서 정말 샘솟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그걸 챙겨 보내신다고 우리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은 매일 그걸 다 옛날에 감당하셨죠. 다 도시락 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걸 뭐 낭만, 뭐 도시락의 뭐 그 추억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도시락이란 노래도 있는데. 네. 근데 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학교 급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학부모와 학생 만족시키고 농촌과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이 상생의 학교 급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 급식 수요 대상자는 학생들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군대 그리고 지역에 어떤 꼭 이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 고령의 노인들들 그리고 네. 독거 이제 그 지금 장애인들 군대 급식 난리 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 급식 대상자는 늘어나는 거지 학생들은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이런 공공급식의 관점에서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공공의 플랫폼들을 구성하는 것을 예전부터 주장은 했지만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훨씬 더 이 가슴에 와닿은 일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해놔야지 음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제도가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관계업 이라영 작가, 정은정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라영 작가와 해볼 얘기가 좀 뜨끈뜨끈한 얘기 같아요. 삼성전자 그 고 이건희 회장의 일명 이건희 컬렉션. 그 미술품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지자체가 뭐 지금 자기네가 그 뭐 미술관 운영하겠다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죠?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의외의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예. 일단 이 소위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그 23,000여 점의 작품은 현재 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단 기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특별관을 지어야 된다. 너무 많으니까 소장품이. 너무 많아서. 네. 지어야 된다라고 그 검토를 이제 지시하면서 갑자기 지자체에서 서로 우리 지역에. 네, 서로 우리 지역으로 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서 있죠. 또 균형 발전. 네네. 예. 아니 뭐 좋은 미술관 하나 가지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지역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히 있으면 좋고, 예. 문화생활이 굉장히 좀 몰려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게 좋긴 하죠. 이론적으로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졌잖아요. 4월 말쯤에 그렇습니다. 기증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뭐 5월 초부터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막 이제 지금 한 20곳 정도가 20개요? 네. 근데 유치하겠다는 그 명목이 좀 재밌어요. 예를 들면 뭐 진주다, 경남 진주다 그러면은 이병철 창업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유년 시절에. 네. 출생지도 따로 있어요. 출생지 경남 의령도 좀 출생지를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어난 데는 여기다. 의령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희 회장이 여수에 하트 모양의 섬을 구입했었다. 하나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여러 지역에서 다 요만한 이유라도 있으면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유만 만들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내실 있게 유치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의구심이 들지요. 네. 예. 그래 경기도에 사시는 정은정 작가님. 네. 이렇게 지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 참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경기도에 삼성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뭐 대구나 천안이나 지방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뭐 지방이란 말도 사실 그렇죠.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지역에 있는 지금 기존의 미술관 운영도 헛걱대거든요. 제대로 저는 미술관 좋아해서 가봅니다만 그래서 지금 있는 미술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완전 정치적인 그냥 주장이죠. 같은데 워낙 초특급 작품들이라 가지고.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뭐 이건희 미술관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네, 정작 유족 측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건 원치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미술계 쪽 입장이 또 있죠. 그래서 미술계 쪽 입장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국립미술관이 몇 개일까요? 한국의 국립미술관이 한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가천에. 네. 그래서 이제 분관들이 이제 서울에도 지금 요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국립미술관이 한 개라는 건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관에 마침 이건희 컬렉션이 들어왔고 한 1,500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근데 그 1,500점의 그 소장품 중에 한 반 이상이 우리가 근대 미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립 근대 미술관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미술계 쪽 입장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건데. 네네. 어떤 국가의 큰 자산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미술관 신설 계획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중인 계획이 뭐죠?
지금 아직은 준비 중인 계획이 없죠. 네. 없어요? 네, 아직은 없고 지금 일단은 이달 6월 중순쯤에는 예. 6월 중순쯤 되면 이제 신설 계획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검토 기간인가 보죠?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6월 중순이면 지금이 6월 중순이에요. 네, 네, 곧이에요, 곧. 네. 전 뭐 한참 남은 줄 네, 알았는데 곧이에요. 생각해보니 지금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네. 4월에 그 발표하고 네. 6월에 계획 발표하고 정부가 신속하네요. 너무 신속해서 지금 좀 우려스럽죠. 너무 신속해서 우려스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 소장품이 23,000점이면은 예. 이거 분류하고 앞으로 성격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근대 미술관을 짓는다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미술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건물과 소장품만 있다고 미술관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미술관이 되려면 예.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질지가 좀 우리가 정확히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술관의 근본적인 기능은 작품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인데 예. 그걸 다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미술, 뭐 예술, 문화보다는 그걸 예. 명목 삼아서 지자체 정치에 좀 도구화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면이죠. 이것도 정치권 실세들 개입하고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 때 이럴 때 정치인이 나선단 말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는 모금 운동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런데 힘센 지역이 이제 땡기면 결국은 그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도권에 또 문화 쏠림 현상이 많은데 이리로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지역 균형 발전에 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반면에 어디 관광지로 보내서 관광 유치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문화 쏠림을 위해서 우리가 뭐 지역에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수도권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또 수도권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일부 지역에 쏠려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다음 이제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에서 큰 도시잖아요. 예. 인천광역시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지금까지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에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곳이라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개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수도권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좀 몰려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봤으면 이 방송을 좋겠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들으면 네.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네. 저 김종대 뉴스업에서 아이디어 건졌어. 이러면서 또 자기 지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는 남양주나 이라영 작가 사는 김포시 사람들은 예. 서울 가서 구경해라 이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묶여질 때 경기도 북부 네,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거 하다못해 좋은 동네 미술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솔직히. 수도권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좀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역을 자꾸 관광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있는데 지역 자체가 문화를 생산하는 곳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정작 지금 있는 공립미술가들이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좀 관심과 지원을 우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의 지금 실태가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는 미술관이라든가 또 뭐 사립미술관도 있을 거고요. 지금 실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국립미술관만 우선 보면은요. 마침 작년 2020년부터 문체부에서 국립미술관 평가 인증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평가 인증을 할 텐데 전국 국립미술관 53개 미술관 중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70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인증이 되는데 70점 이상을 통과한 게 41개예요. 다시 말해서 20% 이상이 그 인증 점수인 70점 이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예술가들도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정작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 많은 예술가들이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벌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빼고 어디 부지 선정해서 미술관 짓고 이런 걸로 갑자기 지역 문화가 막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예술의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이건희 미술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그냥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획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군산에 가니까 군산과 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 출판인들, 편집자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군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 있죠. 채만식의 탕류. 그러니까 군산 지역에 있는 출판인들이 군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다시 편집을 하면서 내용도 더 일제시대 때 군산의 여러 배경들을 조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해서 시민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골라서 책 표지를 만들어서 군산에 있는 서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 지역을 자꾸 대상화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미술품 거의 미술품 벼락이 쏟아진 거거든요. 이걸 그냥 뚝딱해서 만들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역의 그 관광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과 조화가 되는 방식 이런 대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장기적으로 후손들이 볼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아유, 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연구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미술품 관계에 대해서 좋은 방향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업 이라영 작가, 정은정 작가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